5월 여러 가지 일들을 서둘렀다. K와의 약속 시간이 가까워진 때문이다. 지난번 비오는 밤의 산보가 있는 뒤부터 나는 줄곧 K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K는 나를 친오빠나 존경하는 스승과 같이 대해주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애정과 그리움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닐까. 나는 지성과 주장에 있어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강하지만 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약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의 나의 감정이 그대로 K에게 향하게 된다면, 그리고 아무런 제약도 감이 없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나 자신은 뜻을 세운 바 있어 애정이나 결혼에 전적으로 정신과 생활을 기울이지 않기를 작정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직은 결정적으로 결혼을 단념해버린 것도 아니다. 오직 그러한 방향으로 생활을 이끌어왔을 뿐이다. 나는 그 뜻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의 감정이나 뜻을 무리하게 억제하지는 않는다. 모든 삶이란 자연스럽게 인격의 조화된 상태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들의 생활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다. 뒤로 밀어 올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흐르는 냇물의 한 부분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어떤 장소로 끌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나는 K에 대하여서도 하나의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들의 사이, 둘 사이의 애정이 어떤 것이라도 좋다. 또 과거를 물을 필요는 없다. 모든 애정은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높고 귀한 사랑으로 순화되어야 한다. 그 순화된 결과를 지금은 묻지 않아도 된다. 사랑의 순화, 그것은 우리들의 정신적 의무일 것이니까. 이러한 결정을 얻은 나는 내 마음의 비중이 진리와 영원의 신념에 있다는 사실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예측함이 없이 K를 만났다. K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고 나와의 간격을 전혀 느끼지도 않는 모습이었다. 약속보다 늦었지요. 한 3분쯤 늦었지만 날씨가 나쁘고 댁이 먼 곳이니까 괜찮아요. 많이 바쁠 것 같은데. 바쁘기야 제가 선생님의 귀하신 시간을 낭비시키는 편이지요. 한두 개 과자를 나누고 차를 마시는 동안 K는 아무 얘기도 없었다. 나는 모든 점에서 K를 보고 있는 것이 즐거웠다. 사람이란 그리워지면 더욱 아름답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귀해지는 듯 싶었다.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희 집에 잠깐 들리시지요. 글쎄 K양이 원한다면 들리고 싶군요. 또 K양이 쓰고 있는 방을 한번 보고도 싶고. 그러면 같이 가세요. 우리는 거기서 5, 6분밖에 안 되는 K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어느 집쯤이 우리 집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못 맞추실 거예요. 글쎄 내가 알기는 아주 좋고 훌륭한 양옥일 줄로 생각하는데. 아이 그럼 어쩌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나는 언제나 가난하고 집이 없으니까 K양의 집은 내가 상상하는 제일 아담한 것일 것 같아서. 지금도 나는 공간의 한 방을 쓰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잘 아시지만 그것만은 틀렸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허술한 대문간도 무너져가는 집이에요.
그래도 저희 집이니까 선생님을 모시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더욱 좋지요. 나는 본래 너무 훌륭한 집에 들어서게 되면 어딘지 스스로에 대한 억압감을 느껴 좋아하질 않습니다. 방도 너무 깨끗이 치워져 있으면 어딘가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지. 그러면 우리 집은 선생님을 모시기에 꼭 알맞아요. 저 집이에요. 전쟁이 심할 때 피난을 왔던 그대로예요.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말을 남기고 K는 발걸음도 가벼이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다. 안에서 몇 마디 주고받는 얘기가 들려왔다. K는 가족들과 더불어 밖으로 나와 나를 안내해 들어갔다. 모두들 K에게서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양 싶었다. K의 모친은 우리 K가 오늘은 어떻게 되면 선생님을 모시고 올지도 모른다고 나가더니 이렇게 귀하신 선생님이 오셨군요. 벌써 4년 전부터 K가 선생님 말씀을 하고 있어서 한번 뵙고 인사라도 올리고 싶었는데 나는 뜻밖의 이 집의 귀빈이 된 셈이었다. K 자신도 나를 집으로까지 이끌어올 계획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를 자기 집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 K의 방에 들어가 앉았다. K는 마치 큰 소원이 풀리기나 한 모양으로 새삼스레 무릎을 꿇고 앉으며 웃었다. 우리는 땅 위에 가장 귀중한 보물을 서로가 가슴 벅차게 소유한 느낌이었다. 선생님 이렇게 누추한 집 좁은 방에까지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사과를 받으려고 왔어요. 그저 모시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부끄러워요. 자, 그런 얘기는 끝내기로 합시다. 우리는 차와 과자를 나누며 여러 가지 얘기에 잠겼다. K는 색다른 과자 한 개씩을 먹어야 한다는 듯이 권해왔다. 건강을 위해서는 삼가야 했지만 K의 지성을 물리칠 수는 없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밖이 비교적 멀리까지 보여요. 우리는 일어서서 그리 크지 않은 창문으로 멀리 지붕들을 넘어 앞산까지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없는 K를 보았다. K도 말없이 나를 보고 있을 뿐이다. 우리들이 발은 거의 맞닿을 정도였고 K의 빛나는 눈, 건강해 보이는 뺨, 미소를 머금은 입술은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우리는 얼굴을 밖으로 향했다. 그리고 몇 마디 얘기를 계속했으나 둘의 생각은 제각기 달랐는지도 모른다. 나는 마음속으로 경계해야겠다고 타일렀다. K를 경계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우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어떤 여성을 사랑하게 되리라고 믿지를 않았다. 아니, 오래전에는 믿고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벗 H의 죽음, 그 뒤의 신앙심은 나로 하여금 쉽게 모든 경계욕과 명예욕 그리고 이성에 대한 애정은 단념시켜 줄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던 내가 지금은 확실히 K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사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사랑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며 K를 사랑하는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아름다움은 사랑을 받아야 하며 K는 나의 사랑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뜻, 기대하는 바가 이제 K의 앞에서 이렇게 가벼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았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K, 우리 앉아서 재미있는 얘기나 합시다. 옛날 동화라도. 나는 K의 손을 붙들고 명랑하게 웃었다. K는 약간 의아한 듯한 표정이었으나 이전 같은 동화는 싫어요. 다른 얘기라면 듣지만 약간 불만인 표정이기도 했다. 나는 나의 학생 때 얘기를 해주었다. K는 웃으면서 듣고 있었다. 고학에 시달려 울고 싶었던 얘기를 했을 때는 K도 머리를 숙이고 웃었다. 아마 보이지는 않았으나 K는 웃음 속에 눈물을 느꼈던 모양이다. 나는 나 자신을 옹호하고 약해지는 스스로의 심정에 방어선을 치고 싶었으나 그 수단은 하나밖에 없었다. 지극히 비겁한 짓이지만 H와의 얘기를 꺼내야 했던 것이다. 그의 죽음, 그로 인한 나의 장래애의 결심을 얻었던 방향으로 얘기를 돌리고 싶었다. 그러나 얘기는 중단되고 말았다. K의 어머니가 우리들이 방에 들어와 담화에 참여했던 것이다. 나는 예측보다 긴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일어서야겠는데 나를 만나야 한다는 목적은 무엇이었지? 오늘은 목적 이외의 목적을 얻은 셈이에요. 그것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실천하겠어요. K는 만족하게 웃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기 위하여 나온 K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만족과 기쁨에 넘치고 있었다. 내가 버스에 오르려 할 때 안녕히 가십시오. 크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그대로 들어가겠어요. 라고 들릴락 말락 덧붙였다. 어딘지 모르게 그래야 한다는 눈치 같기도 했다. 5월.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K가 입원을 했다는 것은 나는 H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불길하고도 슬픈 예감에 붙잡혔다. 설마 어려운 병이야 아니겠지. 오후에 시간을 얻어 병원으로 달려갔다. 열흘이나 전 K의 집에서 만난 뒤에는 아직껏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일까 염려도 해보았다. 아담하고도 한적한 곳에 있는 개인 병원은 K가 머물기에 알맞는 곳이라고 느껴졌다. 안내계에서 병실을 알았고 간호원의 인도로 방에 들어섰다. K는 잠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깨우려 했으나 굳이 말렸다. 머리카락이 이마에까지 몇 오락 흩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곤이 감돌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4, 5일 전 저녁부터 배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더니 아침에 입원했을 때는 이미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었다는 것이다. 수술의 경과는 무척 좋은 편이나 아직 열흘쯤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분여 동안 얘기를 주고받았으나 K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어떻게 점심을 잡수셨어요? 그때야 나는 K의 어머니의 피곤과 어려움을 미뤄볼 수가 있었다. 아직 점심은 못 먹었지만 별로 시장하지도 않군요. 그러세요. 그럼 잠깐 나가서 점심을 잡수고 오시지요. 제가 오래 여기 있어 드려도 괜찮겠는데요. 좀 바람도 쏘이시고 기분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나 미안해서 어떻게. 괜찮습니다. K의 친구에게 듣고 왔는데 우선 경과가 좋으시다니 안심됩니다. 한 이틀 동안은 의사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더니 이제는 아주 안심된다고 그럽니다. 어서 좀 피곤을 풀고 오시지요. 또 여기서 좀 주무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고 어느 편이든지 좋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집에까지 잠깐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곧 어린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K 모치는 일어서면서 여러 번 미안과 감사의 뜻을 누르지 못했다. 나는 좁은 병실에서 K를 지켜보고 있었다. 두세 마리 파리를 쫓고 있는 일도 크게 K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약 반 시간이나 지났다. 어떻게 K가 눈을 떴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던 모양이다. 옆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잠깐 일어나려는 듯이 머리를 들었다. 나는 손으로 K의 머리를 짚었다.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일어나면 안 되겠기 때문이다. K는 어머니를 찾는 눈치였다. 나는 어머니께서 잠깐 집으로 갔다는 뜻을 전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양에게서 들었지요. 그 애는 참 잘도 돌아다녀. 저는 병원에 들어올 때까지는 선생님에게는 어떻게 하나 걱정했지만 수술을 받고 어제까지는 피곤과 고통 때문에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젯밤부터는 자꾸 선생님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전화라도 걸러 일어서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K의 눈에는 맑은 이슬까지 서려 있었다. 나는 애처로운 K의 모습을 더 그대로 볼 수가 없었다. K의 이마의 머리카락을 스쳐 올리고 가만히 눈을 감겨주었다. 피곤할 테니까 좀 더 자는 편이 좋을걸. 착한 애기니까. K의 두 눈에서는 맑은 눈물방울이 굴러 떨어졌다. K는 오른손으로 내 손을 빼앗아 쥐고 이불 밑으로 넣었다. 따뜻하기는 하나 아무 힘도 없는 손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아파 누워있는 나에게 하듯이 K의 싸늘한 이마에 가벼이 내 입술을 대주었다. 모든 고통을 꼭 참고 속히 나아야지 라고 속삭여 주었다. K는 눈을 감았다. 다시 눈물이 맺혔다. 나는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눈물을 흘리고 난 K의 두 눈은 더욱 샛별같이 빛나고 있었다. 머리도 빗지 못하고 얼굴도 못 씻는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그런 이야긴 무엇 때문에 할까? 선생님만 옆에 계시다면 전 오래 누워 있어도 좋겠어요. 전 참 선생님이 좋아요.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웃지 않는 얼굴이었으나 행복에 빛나는 표정이었다. K, 너무 흥분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옆에 있지 않아. 나는 한 번 더 내 오른편 뺨을 K의 이마와 뺨에 대주었다. 여전히 K의 피부는 온기가 없었다. K가 다시 아무 생각 없이 잠들지 않으면 나는 가야 할까봐 의사나 어머니에게 책망을 받을 테니까. 선생님 괜찮아요. 이제는 회복만 되면 그뿐인데. 그래도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K는 싱긋 웃어 보이고 눈을 감았다. 두세 번 지켜보고 있는 나를 보고는 미소를 지었으나 곧 잠들어 버렸다. 역시 피곤했던 모양이다. 얼마 뒤 가족에게 맡기고 아직 K의 잠이 깨기 전에 병실을 떠나갔다. 하늘이 모든 북에 있는 전체들이 내 어깨에 짊어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K의 맑고 순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하늘보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었다. 밤새도록 잠자리가 불편했다. K의 고통스러운 모습, K애의 그리움과 사랑의 짐에서 오는 정신적 중압, 아무 다른 생각은 못하고 하루를 보냈다. 5월. 오늘쯤은 어쩐지 일어나 앉았을 것만 같은 생각이었다. 여전히 부드럽고도 맑은 평상시의 K가 나를 반겨줄 듯 싶었다.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퍽 오랜 시일이 흐른 것 같았다. 나는 거리에서 작은 화분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의원으로 찾아갔다.
아까부터 내릴 듯 말 듯 싶던 하늘에서는 가벼운 빗방울이 이슬인 양 이마와 손등에 부드럽게 뿌려진다. 깊은 고적이 아니면 향긋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초여름의 비나리는 오후가 아닐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녁 때 가족들이 오기로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좀 더 좋아졌지. 네, 근심해주신 덕택으로. 그러나 아직 일어나 앉지는 못해요. 물론 그렇겠지. 의사는 뭐라고 그래요. 경과가 좋다는 것이에요. 3, 4일 지나면 일어나 앉아도 좋겠다고요. 그때는 다시 걸음을 배워야겠군. 선생님께서 좀 가르쳐 주세요. 물론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면 야단이지. 설마. 얘기하는데 간호원이 들어왔다. 맡겨두었던 화분을 들고 들어왔다. 어머나, 웬 화분일까? 케이는 반색을 했다. S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지금 가지고 들어오다가 피양을 만나 맡기고 들어왔어요. 간호원은 화분을 남쪽 창가에 놓았다. 오랫동안 피는 꽃이지요. 피양은 꽃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모양이었다. 간호원이 나간 뒤 어떻게 피양을 하세요? 나는 기억이 없었는데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간호학과 다니고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퍽 착실한 여성인 것 같아요. 네,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해도 피곤하지 않을까. 저번에도 내가 다녀간 것이 공연이 흥분되지 않았는가 근심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생님이 다녀가시면 더 빨리 나을 것 아니에요. 글쎄, 그래야겠는데. 나는 K의 침대 옆자리 의자에 앉았다. K는 이불 밑에서 약간 여위어 보이는 손을 내밀어 내 앞으로 내밀어 왔다. 나는 조심스레 K의 손 위에 오른손을 얹으며 가볍게 그러나 깊은 정성으로 쥐어주었다. 또 다른 손도 아파요. K의 손을 푹 쌓아놨다. 고생했구려. 다시는 앓지 말아야겠군. 위로의 말을 남기면서 K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얼굴이 맑게 개어 있었고 두 뺨은 가벼운 홍조를 띠고 있었다. 두 눈이 그저 내 얼굴만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다. 나도 한참 동안 K의 눈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자세히 보면 내가 부끄러워지지 않나. 그래도 K의 두 눈은 나에게서 돌려지지를 않았다. 자, 이제는 손도 놓고 눈도 감고 잠들기로 하지. 나는 손을 떼려 했다. 그러나 K는 황급히 내 두 손을 그대로 붙잡았다. 좀 더 그대로 있어주기를 바라는 태도였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그러면 되나 착한 애기가. 그러면서 나의 입술을 전날과 같이 K의 이마로 가져갔다. 그때야 K는 눈을 감았다. 자, 이제는 얌전히 누워 잠들기로 하지. K는 손을 빼서 이불 속으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두 눈을 감았다. 다시 잠긴 눈을 떴을 때는 맑은 두 눈에 이슬이 젖어 있었다. 그렇게 감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속히 안정하고 나아야지. 선생님, 한 번 더 잠들게 해주세요. K는 살그머니 눈을 감았다. 나는 병중이어서 센치해진 것인가 싶었다. 내가 K의 뺨으로 얼굴을 가져갔을 때, 그러나 거기에는 K의 따뜻한 뺨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 의외라고 느껴졌을 정도로 싸늘한 K의 입술이었다. 나는 잠시 동안 그대로 K의 입술 위에 내 입술을 얹고 있었다. K의 입술에 온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순간적으로 느껴진 것 같았다. 그러나 K의 입술은 좀째로 따스러워지지를 않았다. 내가 허리를 일으켰을 때 K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입술은 윤기가 없이 가볍게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럴까? 힘들어? 잠시 후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뜻밖의 행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너무 큰 행복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말고 잠을 자야지. 네. 케이는 눈을 감았다. 진정 잠을 청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잠이 들기를 기다렸고 또 잠이 들었는가 생각했다. 선생님, 비가 오는 모양이지요. 아주 아무도 모르게 가랑비가 내리는 모양이군. 선생님은 저런 비를 좋아하시죠? 열흘이나 계속돼도 괜찮으시죠? 열흘까지 너무 길까? 아까 그 화분 좀 보여주세요. 이제는 잘하니까. 보고는 곧 자겠어요. 케이는 화분에 눈을 보냈다. 제 얼굴 가까이 주셔야지요. 케이는 향기를 맡고 입술을 가벼이 부벼보고는 도로 자리에 누웠다. 제가 자는 동안 쉬세요. 이런 말을 남기고 아주 잠을 청했다. 이제는 모든 긴장이 풀린 듯 입술에도 붉고 따뜻한 체온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간호원의 안내로 비가 뿌리는 발코니 앞 방으로 올라왔다. 실비가 내리는 하늘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설레이는 생각을 바로잡았다. 케이는 확실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 아니, 사랑한다기보다 나를 무척 좋아하고 있다. 좋아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생각보다도 몇 배나 자연스럽고 순진한 표현이다.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저 좋아하시는 것을 어찌하랴. 그러나 지금의 나도 꼭 마찬가지의 심정이다. 지금은 K가 병중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K를 동생같이 나를 사모하고 있는 한 학생같이 대해줄 수가 있다. 그러나 K가 건강을 회복한 뒤 나는 K를 지금과 같은 기분으로 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다. 나는 K를 눈앞에 보고 있지 않을 때는 과거에도 이미 K를 유일한 여성, 가장 아름답고 그리운 여자라고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H형의 일 뒤 내 마음의 약속만 없었더라면 내가 자신에서 K에게 기다려주기를 바랬고 일생의 반려가 되어주기를 청하진 않았을까. 또 나는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었는지 모른다. 내가 아는 유일한 여성이었고 나를 사랑하는 오직 하나의 여자가 아닌가. 그러나 지금은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자 K가 자신을 잃고 있는 것 같이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있지 않은가. 모든 문제는 고요하고 평온한 감정과 이성의 위치에서 다시 생각해야만 한다. 비는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오후는 상당히 짙어가는 모양이다. 벌써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다. 나는 아래층 병실로 내려갔다. 가벼이 노크를 하면서 문을 열었다. K의 가족이 와 있을 듯도 싶었다. 그러나 K만이 눈을 떠 들어오는 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었다. 내가 옆자리에 앉을 때 어디가 계셨지요? 위층 발코니에서 비구경을 했어. 혼자서요? 그럼 누가 있나? 나는 피안과 같이 계셨는가 했어요. 자지는 않고 잤어요. 그런데 깨보니까 안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나가셨나 했지요. 내가 자리를 비켜야 잘할 것 같아서 오래 참고 기다렸지. 문이 열리면서 피양이 들어왔다. 아이, 선생님도 내려오셨네. 저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한 30분 더 늦겠는데 괜찮은가고 물어왔어요. 그래,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 전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만 합니다. K는 진정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
30분을 더 기다려야 해요. 바쁘신 일이 계세요? 아니, 그렇진 않지만 그러면 20분만 더 앉아 계시다가 가세요. 그저 빗소리도 같이 듣고 고요한 하늘도 같이 보고 있으면 만족해요. 그럼 20분만 더 K양의 노예가 되기로 하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K는 어머니 옆에 누운 어린애같이 만족해 있었다. 환자라기보다는 잠든 아가씨 같았다. 아직 몇 분 더 남았지요. 이젠 3분 남았는데 그럼 나는 일어서기로 하지. 내일 또 오시겠어요? 글쎄 내일은 쉬고 모레 이맘때 오늘과 같이 들리기로 하지. 내일은 바쁘세요. 바빠서가 아니라 하루쯤 결근해도 좋을 텐데. 네, 좋아요. K는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열이 있는 듯 따뜻한 손이었다. 나는 K의 발그레한 뺨에 가벼이 입술을 가져갔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K의 뜨거운 입술이 부딪혀왔다. 내가 자리에 바로 앉았을 때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닫혀진 입술도 붉고 윤기가 넘쳐 흘렀다. 나는 말없이 일어섰다. 불안과 공포가 마음 한가운데 가벼이 파도를 쳤다. 여자로서의 K를 처음 느꼈기 때문이다. 이성으로서의 K를 내 육체의 한 부분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감정의 수문은 열려지고 만 것일까? 감정의 뚝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지를 못하는 것일까? 그럼 다시 들릴락말락한 인사를 남겼다. K는 문을 열고 나서려는 나에게 오른손을 머리에까지 끌어올리고 가벼이 손가락을 꼬불거려 보였다. 여유와 자신과 행복에 찬 태도였다. 부슬비를 맞으면서 나는 K를 끝까지 저렇게 행복스럽게 해줄 수 있는가? 나이 오는 날들의 발걸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으나 도저히 결론을 얻을 수가 없었다. 5월 K의 병실을 오후에 방문하려고 한 아침이었다. 급사회가 전보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대구에서 온 전보였다. 속히 대구로 내려와 달라는 H형의 동생 경원이 친 전보이다.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이제 곧 대구로 내려가는 기차를 탈 수도 있으나 약속대로 K를 방문한 뒤 저녁이나 밤차로 떠나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잠시 세수를 하면서 생각한 결과 아침차로 그대로 떠나기로 했다.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H군의 부친과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함을 주고 싶지 않다는 뜻과 K와의 관계를 K와 떨어진 환경에서 정리해보자는 심산이었다. 오늘쯤 내가 K에게로 간다면 K는 반드시 보다 좋은 건강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천진하고도 적극적인 애정의 마음씨를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의 태세에 임할 나 자신의 결정이 없이 K를 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이며 이중적인 위선을 범하는 일이 될는지도 모른다. 나는 책상에 기대어 간단히 편지를 썼다. K양 훨씬 좋아졌지요. 오늘쯤은 일어나 앉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아침에 전보를 받고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 옛날 친구였던 HC 댁에서 전보가 왔군요. 내일 밤이나 모레 아침차로 곧 상경할 예정입니다. 이 편지가 전했을 때쯤은 남행하는 작간에 기대고 K양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벌은 무엇이라도 달갑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얼매놓은 K양도 상당히 아픈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곧 뵙기를 바라면서 붓을 놓습니다.
급사애에게 편지를 맡기고 문고책 한 권을 집어넣은 채 방을 나섰다. 곧 택시를 타면 시간에 늦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내 마음은 K에게로 가까워질 뿐 K와의 관계를 이성과 정신적인 장래를 위하여 판단한다는 일은 점점 어려워짐을 어찌하랴. 나는 내일과 앞날을 생각하기보다도 몇 번 있었던 K와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회상해 보고는 도로 마음이 붙잡히고 말았다. 확실히 K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 역시 K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제 와서 부정할 수는 없다. 생각해보면 K는 가장 순하고 맑은 마음으로 나를 사모해왔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일생의 닻을 나에게 놓기로 작정한 것이다. K에게는 최초의 정거장이 최후의 정거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내가 아닌가. 그러나 나에게는 다른 또 하나의 정거장이 있다. 보다 영원한 정거장은 K가 아니라 K를 넘어선 저편에 있다. K도 어렴풋이 그것을 느꼈던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의 K는 나의 저쪽의 정거장은 후일의 문제로 돌려버리고 만셈이다. 그것은 K의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뜻을 밝혀주지 못한 나의 불찰이다. 내가 일생 동안 걸어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우선 8년에서 12년의 긴 수업의 길이 있지 않는가. 아직도 어리담은 어린 K를 어떻게 고독과 그리움의 깊은 못 속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가. 냉정하고 뚜렷한 판단과 결심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제 나는 K의 일생에 다시 없는 불행의 불꽃을 던지는 범죄자가 되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K에게, 그렇게도 나를 좋아하는 K에게 불행과 고통을 줄 수야 있는가. 그러나 이미 K의 마음은 작정되고 나와의 사이를 일생의 문제로 결정짓고 있다면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나의 결정을 변경시켜 K와의 결혼에 의한 사랑을 지속시키면서 나의 정신적 과정을 밟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K를 다 이루고 K의 마음마저 순화시켜 나와의 사랑을 극히 아름다운 정신적 세계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같아서는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한 것만 같다. 생각은 끝없이 되풀이될 뿐이다. 나는 아직도 2, 3일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시간은 모든 문제를 해결짓는 가장 좋은 친구니까. 아무쪼록 여행을 즐기기로 했다. 오후 늦게야 대구에 도착했다. 그대로 H형 집으로 갈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H형의 누이 동생이 영접을 나와 있었다. 오빠, 나 여기 있어요. 아니, 학교는 어떡하고 대구로 와 있나? 그저께 밤차로 내려왔어요. 대학원쯤이야 며칠 쉬면 어때요? 나보고 얘기도 없이. 가니까 안 계시던데요. 뭐 어디 병원에 가셨다던가요? 그랬던가. 그런데 전복까지는 외쳤나? 무슨 급한 일이 있었어? 내일이 어머니 회갑이세요. 그래서 지방끼리만 보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자꾸만 오빠에게 전보치라고 야단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참, 내가 큰 실수를 했군. 재작년이 아버지 환갑이었으니까 금년이 어머님 차례이신 걸 잊었었네. 두 분께서 날 책망하시겠는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S는 원체 제 생일도 모르고 사는 걸 하시면서 아주 예사로워요. 어머니는 아무래도 죽은 오빠 생각이 간절하나 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원의 눈에도 슬픔이 감돌았다. 나는 경원의 얼굴 모습에서 죽은 H형의 한 모습을 발견하는 듯 싶었다.
H형의 아버지 어머니께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어머님께서는 몹시 반겨하셨다. 만일 내가 내일 도착했더라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를 생각했다. 나는 H형이 사용하던 2층 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경원이가 나를 위해 깨끗이 소재를 해두었다. 얼마 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가슴 벅차게 치밀어 온다. 나는 침대에 누우면서 잠을 청했다. H형과 K에 관한 모든 생각을 한 묶음으로 떼버릴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그리웠다. 기차 안에서 피곤했던 탓인지 곧 잠들었다. 3시간쯤이나 잘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노크 소리에 눈을 떴을 때는 벌써 전등불이 켜 있었다. 무척 피곤하셨던 모양이지요. 3번씩이나 올라와 봐도 그대로 주무시기만 하시던데. 경원이 웃으면서 그러자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랬던가. 며칠을 잠 못 잤으니까 깊이 잠이 들었던 모양이지. 왜 하루가 아니고 며칠이에요. 그럴 일이 있었어. 사람이란 눈으로는 잠드는 것 같아도 마음이 잠들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피곤한 모양이지. 어머, 오빠 같은 분에게도 마음으로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있는가 봐. 경원인 자주 그런 경우가 있었나. 말하자면 글쎄 어떤 한 가지 일만이 자꾸 소용돌이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헤엄쳐내지 못하는 심정 같은 걸까. 언젠가 오빠 말씀을 들었더니 키르케고르가 영원이란 내던지고 또 내던져도 내던지기도 전에 찾아든다고 말했다더니 그런 어떤 심정이신가요? 글쎄 그것이 영원이라면 무척 좋겠는데. 그러면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오빠의 마음을 그렇게도 강렬하게 붙잡고 있는가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경원에게라도 모든 내용을 밝혀버리고 좋은 충고를 받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경원이 무엇을 알랴. 오빠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저녁을 잡수셔야죠. 벌써 저녁인가? 벌써가 뭐예요? 7시가 지났는데. 나 잠깐 얼굴을 닦고 안방으로 가지. 먼저 내려가. 경호는 잠시 내 얼굴을 훔쳐보는 듯 싶더니 그대로 내려갔다. 나는 길게 한숨과 하품을 내뿜었다. 모든 과거가 나에게서 사라졌으면 싶다. 어딘가 악몽에 잠긴 것 같기도 하다. 꿈을 깨어나야겠는데 점점 더 깊은 꿈속으로 잠겨드는 것만 같다. 오래간만에 갖는 식탁은 유쾌하고도 즐거웠다. 가정적인 분위기를 잃고 살던 나에게 이러한 분위기가 주어진다는 사실은 나에게 모든 행복의 조건을 채워주는 것 같이 느껴진다. H형마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가정이랴. 경호는 시종 친절이 굴었고 어머니는 H형과 손님에 대한 애정을 합쳐 나한테만 베풀어 주는 것 같았다. 흠뻑 자고 난 뒤였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온 뒤에는 유쾌한 기분과 여유 있는 몸의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 거리에는 전등불들이 아름다웠고 방 안은 고요한 신화의 주인공들이 잠들고 있는 양 정적이 머물고 있었다. 어디선지 모르게 K의 그리움이 밀물과 같이 찾아든다. 지금쯤은 침대에 누워 내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름답고 명랑한 음악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왔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의 나의 고적과 번민과 불안은 결국 K의 그리움에서 온 것이 아닐까. K를 떠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K의 그리움을 참기 위하여 번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의 나의 심정이야말로 물을 떠난 물고기의 위치와 같은 것이 아닐까. K에게로 돌아가야만 모든 것이 해소될 조건들이 아닐까.
바닷속과 같은 정적에 묻혀보고 싶었는데 경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생각에 몰두하셨던 모양이네요.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 혹시 그러실 수도 있고. 경원이 그동안 어른이 됐네. 남의 맘도 다 판단할 정도가 되었으니 어머니는 제가 자꾸 늙는다고 걱정이신데요. 뭐 그렇지, 결혼할 걱정을 하실 테니까. K에게는 벌써 결혼을 하게 됐냐고 물었던 내가 경원에게는 결혼 걱정을 하고 있으니 그 무슨 생각의 차이일까? 감정과 의무의 차이일까?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저것인가 이것인가, 즉 아름다움과 윤리의 심정일지도 모른다. 오빠 대구까지 오셨으니까 오늘 밤은 저 위에서 좀 시간을 내주세요. 제가 하자는 대로. 그러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택하세요. 영화 구경을 가든지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든지. 영화로 하지. 나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모든 것을 잊고 잠시나마 기분을 전환시키고 싶었다. 그러면 곧 떠나요. 얘기하면서 경호는 일어나서 내려갔다. 아마 옷을 갈아입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는지 모를 일이다. 오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층계를 내려섰다. 코트를 왼편팔에 걸친 경원이 신발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가 이렇게 쉽게 영화 초대에 응하리라고는 뜻밖이에요. 그동안 좀 변했거나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렇게 형사같이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야.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웃었다. 지금 나는 H형의 따끈한 사랑을 사모하고 있는 경원의 오빠가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본래 영화를 그리 즐길 줄 모르는 나는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느낌이었다. 경원도 영화보다는 그저 나와 같이 한자리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이 목적이었는지 모른다. 그동안 공부해오던 얘기, 앞으로 작성하고 싶은 논문에 관하여까지 이야기를 꺼낼 정도였다. 영화가 끝난 뒤 둘은 고요한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경원은 어머니 방으로, 나는 아버지 계신 방에 잠깐 들렸다가 위층으로 올라갔다. 약간 더위를 느꼈기 때문에 웃옷을 벗고 들창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노코 소리가 들렸다. 경원이었다. 자목과 콜라 그리고 찬 물수건을 책상 위에 놓아주고 나갔다. 안녕히 주무세요. 응, 잘 자.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콜라를 한 통 다 비웠다. 바이블을 2장 읽고 경건히 기도를 드린 뒤 자리에 누웠다. 곧 잠이 들었다. 잠들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싶었다.